1주택자하고 2주택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집에 한 채라고 알고 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될 분들이 안 했을 때 최고 82.5%까지 세금이 나가버려요. 세부담 면에서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세금이 많아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황당한 과세 사례 1위가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의 70%가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은 1세대 1주택에 한해서 비과세 제도를 도입해 줬잖아요. 양도소득세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1주택자한테는 불이익을 안 주지만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불이익을 주게 되겠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제 쪽에서 굉장히 과세를 강화해 놨습니다. 그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집을 두 채, 세 채 할 때는 두 채, 세 채를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본인들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디서 중과가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최초 우리가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일반 부동산은 4.6% 세금을 내는데요. 근데 주택에 대해서는 6억 이하는 1.1%, 9억을 초과하면 3.5%로 어쨌든 저율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취득세를 낮게 부과를 해요. 근데 2주택자부터는 세율이 8% 올라갑니다. 3주택일 때는 12%까지 올라가요. 3주택이 12%. 그러니까 한번 따져볼까요? 6억짜리를 1.2% 사면 600만 원 내야 되잖아요. 근데 6억짜리를 3주택에 사면 어떻게 돼요? 12%니까 7,2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3주택자로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취득 자체가. 취득세가 이렇게 고가로 부과하는 나라가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취득할 때 이렇게 중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내국인들한테는 안 하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제 취득 중에서도 무상으로 취득하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무상 취득하면 이것도 12%짜리로 중과세를 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아버지가 집이 있는데 자녀한테 주택을 줬다가는 취득세 중과세 때문에 못 줘요, 이거.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한테 증여해주는 거, 요것만 일반세율을 적용해서 4%짜리로 적용합니다. 취득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유를 하게 되면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내게 되는데, 재산세를 내는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있어요. 1세대 1주택자는 세율에서 감면 혜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개별주택 고시가액의 100%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60%만 부과를 합니다. 근데 1세대 1주택자는 또 다시 여기서 감면을 해줘가지고 저율로 부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도 마찬가지예요. 종부세도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면 9억만 빼주는데 1세대 1주택자는 12억까지 빼줘요. 12억을 공제한다는 거니까 공제액이 3억이 또 초과되는 거죠. 그리고 보유기간이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보유기간이 길수록 세액공제가 50%까지 있어요. 나이가 많다 해서 60세, 65세, 70세에서 또 세액공제가 40% 있어요. 합해서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나이 많고 오래 갖고 있으면 80%가 공제가 되니까 20% 대상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 대신 2주택일 때는 공제액도 12%가 아니라 9억까지밖에 안 해줍니다. 3주택부터는 종부세도 중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3주택부터는 중과세가 되니까 종부세를 피하려면은 3주택은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종부세는 인별과세라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세 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부가 분산 소유하고 계셔야 돼요.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세는 12억까지 세금이 없는데 12억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 잡아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대신 2주택자부터는 어떻게 돼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양도했을 경우에 중과세가 가세됩니다. 그래서 세제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면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세제 혜택을 주지만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징벌적으로 강화된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1세대 1주택자는 그냥 사고 팔 때마다 다 비과세를 해줬어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사고 팔고 계속 투기가 돼버리죠. 그래서 최소 보유 기간이 정해놓은 겁니다. 즉 2년 이상은 보유를 해야지 비과세를 해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투기를 막으려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을 할 때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줬습니다.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은 강남 3구, 강남 송파 서초하고 용산구가 현재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은 유예를 하고 있지만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거주 요건 2년은 지금도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산구하고 강남 3구에서 주택을 사신 분들은 반드시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1주택이라 하더라도 12억까지만 전액 비과세되고 12억이 넘는 금액은 일부 과세가 되고요. 또는 단독주택의 경우에 부수토지 비과세 제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집을 줘놓고 만평에서 내 비과세라고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주택 정착 면적의 3배, 5배, 10배까지만 해주도록 지역별로
제한이 가해집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특별히 더해줘요. 어떻게 특별히 더해주냐면 첫째, 거주 요건을 2년 이상 충족을 해야 돼.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를 2%짜리 해준 거를 4%로 늘려주고요. 거주도 추가로 4%를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 10년 거주가 되면 80%까지 되죠. 최대 80%까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요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2년은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단독 소유하지 마시고 부부가 공동 소유를 하시는 것이 기본 공제도 되고 세율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집을 한 채 갖고 이렇게 갖고 있다가 이사 갈 집이 생겼어요. 근데 내 집은 안 팔려. 중복해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한 채만 갖고 있어야 비과세를 해주는데 부득이하게 두 채를 갖고 있는 상태도 비과세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까다로워요. 내가 종전주택을 사서 1년이 지난 다음에 1년이 지나서 새로운 집을 사야 돼요. A집을 갖고 있다가 B집을 살 때는 1년이 반드시 지난 다음에 사야 된다. 1년 지나기 전에 사버리면 혜택 안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B의 집을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A를 팔아야 돼요. 3년 이내에. 그 다음에 특례받는 주택들이 또 있어요. 상속으로 받은 주택이 또 있다거나 또는 부모님하고 합가했거나 신랑 신부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집에 한 채씩 갖고 있거나 그 다음에 장기 임대주택을 갖고 있거나 이랬을 때는 또 비과세되는 특례가 있는데 건건 하나하나가 굉장히 내용이 복잡하니까 이거는 전문가 도움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1주택자하고 2주택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집에 한 채라고 알고 팔아서 세금이 없으면 12억까지는 비과세라고 그랬잖아요. 12억을 초과하면 비율만큼 과세가 되는데 세부담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아요. 또 1세대 1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아까 80%까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고 주택수의 카운트가 되는 주택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1세대 2주택자가 돼버릴 경우에 비과세가 배제돼 버려요. 지금은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되니까 그나마 중과세를 안 가지만은 중과세까지 간다고 그러면 장특공제는 하나도 안 되고 중과세율이 되니까 최고 82.5%까지 세금이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반세율 적용된다 하더라도 6%에서 45%까지 세금이 부과되니까 세부담 면에서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세금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는 거는 정확하게 방문 상담에서 전문가를 만나서 대면 상담을 하셔야 돼요. 어디 인터넷 같은 데다가 무료로 올려가지고 내가 집에 한 채 있는데 비과세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상담하셔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부동산 소유 현황을 다 내놓고 판단을 받으셔야 돼요. 임대소득은 기본적으로 집 한 채 갖고 있는 분은 임대소득 과세를 안 해요. 왜요? 내가 한 대 갖고 있는데 세를 줬잖아요. 본인도 다른 데서 세를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 소득이 발생한 게 아니라 대체해서 살고 있다는 것 뿐이니까. 대신 고가주택 12억을 초과하는 거. 1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전세를 받을 수 있고 월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전세를 받는 거는 과세를 안 하고 월세 받는 것만 해요. 근데 이제 2026년부터는 여기 고가주택 전세도 2주택자는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국에 있는 거, 애국가에 소재하는 주택은 거주자가 애국에 있는 주택을 임대해 줬을 때는 거주자는 세계 어느 곳에도 발생한 소득을 다 세금 내야 되거든요. 국외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안 해주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주택이라고 해서 오피스텔을 주임사 등록을 해서 만약에 월세가 임대가 발생했다면 이것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소득세를.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만 소득세로 과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임대 발생한 것들을 신고를 다 안 했다가 상속에서 신고가 누락된 것 거의 7년 거를 다 추징을 하게 됩니다. 7년 거까지 해버려요. 그래서 다주택자들로서 임대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될 분들이 안 했을 때 국세청에서는 그때그때 모르니까 넘어가 주지만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월세에 대한 부분들이 근로소득자가 월세 소득공개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대사가 이루어져요. 임대소득하고 요것하고 최근에 지금 전월세 신고 의무가 발생했잖아요. 임대 3법에 따라서 전세는 6천만 원, 월세는 아마 30만 원 이상부터는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해당 구청에다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세무서에 신고하진 않아요. 그때 발표할 때는 신고되더라도 국세청 과세 자료는 활용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데이터가 있으니 갖다가 쓸 수가 있겠죠, 이것도. 그래서 지금 주택에 대한 부분들은 투명하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자진신고를 스스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실사의한 법, 실사라는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부에 의해서 소득금을 계산한다는 방법인데요. 이런 경우에요. 내가 아파트를 10억짜리 사면서 대출을 10억 받았어. 그러면 월세가 나오는데 대출 이자 내고 나면 돈이 한 푼도 안 남아요.
그런 경우에는 금융비용, 소개료, 수선비 이런 것들을 다 그다음에 보유세에 따른 것까지 다 비용을 장부를 기장해서 해서 실제로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 특히 금융비용이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장부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에 장부를 안 했을 때 추계로 계산하는 방식은 단순 경비율이나 기준 경비율이 있고, 주택의 경우는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라 해서 필요 경비를 60%까지 털어줘요. 그러니까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60%까지 털어주기 때문에 주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범위로 내려오도록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 채 갖고 있으면 분리과세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한 채, 나 한 채, 얘들 한 채 이렇게 분리해서 하나씩 갖고 있으면 2천만 원 이하가 될 거 아닙니까? 분리과세 때는 필요금비 자체가 600만 원씩 60%가 공제되니까 소득금이 잡히는 게 거의 없다는 거고, 주택을 구입하면서 금융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들은 대출이자가 세기 때문에 요즘에는 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기장에 의해서 소득금을 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득세 중에서 이자나 또는 배당, 그리고 지금 주택임대 소득 같은 경우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한다는 얘기는 소득세를 14%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1.4%까지 합해서 15.4%로 세금이 종결돼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분리과세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3천만 원 소득금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그러면 분리과세가 안 되라 다른 소득, 여기 3천만 원하고 내 근로소득 1억하고 합산해서 과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억에 대한 근로소득이 35% 세율과는 가 있다면 요 3천만 원도 35%로 가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내가 소득이 1,90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이 소득 1억이 있는 돈하고 연함하고 합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분리해서 15.4%만 내고 끝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경비도 많이 떨어지고 기본공제도 많고, 그래서 세부담이 아주 작게 만들어놨어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2천만 원 이하로 무조건 내려가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오피스텔은 준주택입니다. 주된 용도는 업무용이고요. 부수적으로 주거용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 이거를 준주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떤 때는 주택이고 어떤 때는 주택이 아니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각 세목별로 달리 보고 있으니까 이걸 한번 보면, 취득세 쪽에서 볼 때는 이거는 살 때는 무조건 업무용으로 보는 거예요. 보유할 때는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내고 있으면 주택, 재산세를 업무용으로 내고 있으면 주택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취득세 편에서는. 재산세나 종부세 편에서는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나는 주택으로 재산세를 부과해 주세요. 그러면 종부세까지 따라가 버립니다. 근데 자, 업무용으로 쓰는 것을 왜 주택으로 과세해달라고 하겠어요? 업무용보다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싸기 때문에 그래요. 세금이 더 낮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재산세를 주택으로 내면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따져보셔야 돼. 내가 종부세하고 상관없다고 그러면 주거용이 좋겠죠. 여기에 종부세가 또 연결돼서 합산돼 버리면 불리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건 양쪽 걸 다 보고 판단하셔야 되고요.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최초 분양할 때, 분양받을 때에는 부가세를 부담했으면 내가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나중에 보유하는 기간 중에 10년 이전에 주거용으로 전용을 하면 면세 전용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합니다. 대신 1년에 10%씩 감해줘요. 무슨 얘기냐면 8년 지나면 80%까지는 봐주고 20%만 추징한다는 뜻이에요. 10년 지나면 추징 안 해요. 그때는 10년 지나서 면세로 전용하는 것은 괜찮은데 10년 이내에 환급받고 주거용으로 바뀌어버리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추징당한다. 제일 중요한 건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서는 실질과세라 해서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 업무용으로 쓰면 업무용이에요. 내가 여기서 업무도 보면서 잠을 잤다.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된 용도로 간다. 업무용으로 간다. 근데 여기다가 일반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부가세를 환급받았어요. 근데 주거용으로 썼다고 그러면 이 부가세가 추징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주거용으로 이 사람을 줘놓고 주민등록 전입을 안 시키고 확정일자도 받지 마라 그러고 본인이 부가세를 계속 신고를 해요. 추징 안 당하려고. 그러면서 내가 내 아파트를 팔았어. 나는 일반 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세무공무원이 현장에 조사를 나와봤어. 근데 일반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는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쓰더라. 그럼 어떤다? 주택수에 들어가 버려요. 그럼 비과세가 안 되겠죠. 오피스텔 하나 때문에 세금 10억 추징당한 사람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보유하는 순간부터 골치 아픕니다. 이거 주택수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세법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판단하기도 힘들고, 어쨌든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택수에 카운트가 되고 있다. 그걸 빼고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때부터 내가 비과세 대상 주택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비과세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황당한 과세 사례 1위가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을 보유한 걸로 해서 비과세가 배제된 사례가 너무 많아요. 너무. 일반인들은 지금도 오피스텔은 주택인지 아닌지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주택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광고 선전 때문에. 광고에서는 주택에서 삐진다고 하니까 거기는 취득세 편을 말하는 거거든요. 양도세가 아니라. 오피스텔 자체는 아까 지금 말씀드렸도 주택수라고 카운트가 된다는 걸 이해를 하신다면은 요거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버리는 거예요. 등록을 해버리고 내가 파는 집은 2년 이상 거주를 하면 그 거주한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비과세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임사 등록을 해버리거나 오피스텔은 법인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 채가 아니라 두세 채 있다면은 법인으로 소유를 하면 과밀 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해서 과밀 억제권역 내외에 있는 오피스텔을 소유할 때는 이걸 주택으로 안 보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세 안 되고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법인세만 부과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절세할 수 있는 플레이 나오죠. 주택수 빠지니까. 개인이 소유한 것보다는 법인 소유가 훨씬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세법 너무 복잡하잖아요. 일반인들 알고 계신 것처럼 상식이 아니에요. 절대 내가 알고 있는 그 상식 가지고 또 옆에서 선무당들이 조언해 주는 거 말씀 듣지 마시고 반드시 미리미리 전문가랑 상담 받아라. 그것도 복잡한 거는 세무사님 혼자 받지 말고 3명한테 받아라. 그리고 반드시 유료 상담 받고 대면에서 상담을 받아라. 그래야 에러가 안 나고 실수가 안 나옵니다. 무료 상담은 책임을 안 져줘요. 그러니까 어디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서 상담 받으면 절대 안 돼요. 책임 없으니까 막 대충 얘기해 주지. 유료 상담 받은 거는 나중에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돼요. 잘못됐을 때. 그래서 유료 상담 받으라는 거예요.